예, 안녕하세요. 예, 김현팔이 수학 캠퍼스 원장 윤종현입니다. 오늘 파이널 학부모 간담회 여러분들 학부모님 모시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신 해야 돼서 양해를 좀 바라겠고,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어쨌든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오늘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하는 거라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혹시 메모지나 펜을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따로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학부모 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꼭 뭐 학생들이 알아야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귀중한 시간에 왜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해주는 건데, 이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어떻게 파이널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알고 자녀분들과 소통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시험을 보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에 학부모님들한테 번거롭게 이렇게 영상으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또 자녀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신다면은 집중을 하시면서 듣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는 편입학 주요 일정, 뭐 편입학 지원 공통 서류, 특별 전형 추가 서류, 서류 제출 유의사항, 모집 요강 읽어보기, 파이널 원서 작성 지원 전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학부모님의 역할까지 총 7개 챕터인데, 어, 각각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사실. 근데 포인트만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역할까지 숙지를 하시면은 일단은 오늘 간담회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편입학 전형 계획, 이제 11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에 편입학 전형 계획이 발표되는데, 지금 가장 먼저 가천대학교가 편입학 전형 계획을 11월 9일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김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11월 중순부터, 지금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서 접수가 중요하죠. 원서 접수. 원서 접수는 12월 초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사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학생들이 까먹지 말아야 되는 기간이죠. 원서 접수 기간.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필기고사, 뭐 면접고사, 뭐 실기고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12월 중순부터 1월 말일까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편입학 전형 일정인데, 12월 1일 가천대학교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12월 2일 날 경기대, 국민대, 항공대가 원서 접수 시작했어요. 올해도 뭐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보시면은 파란색 C라고 되어 있는 게 원서 접수 시고 시작이고 마라고 되어 있는 게 원서 접수 마감인데 거의 대부분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집중적으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간에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원서를 접수해야 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시험은 이제 12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국민대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대충 이 시기에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달은 주로 시험을 보는 날짜가 많습니다. 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시험을 보는 날짜예요. 그래서 2020년 1월 5일 날 가톨릭대, 동덕여대, 인하대, 11일 날 덕성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12일 날 중앙대, 한양대, 18일 날 경희대, 서경대, 서울여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월 21일 한국외대를 끝으로 거의 한 달 동안의 필기고사 일정이 이제 1월 달에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저희 김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굳이 하나하나 다 메모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원서를 쓸 때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알려주세요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전형일이 겹쳤을 때 지원하는 전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1월 5일, 1월 11일, 1월 18일 세 대학이 겹쳤는데 일단은 전형일이 겹쳤을 경우에는 원서를 무조건 접수해야 됩니다. 원서를 접수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커트라인이 최대 20점 이상 변동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겹친 전형일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월 5일 날 동덕여대, 인하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같이 봤었는데 동덕여대는 15.1대 1의 경쟁률, 인하대는 25.9대 1, 가톨릭대는 12.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1월 11일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덕성여대, 서강대가 같이 봤어요, 시험을. 성균관대는 36.6대 1, 덕성여대는 12.1대 1, 서강대는 36.5대 1. 그리고 1월 18일은 서울여대, 서강대, 경희대가 봤었는데 20.9대 1, 11.6대 1, 10.7대 1로 이 겹친 전형일은 굉장히 커트라인이나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일단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 서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 서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입학 원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입학 원서는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접수한 다음에 출력하면 되는 문제라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학력 증명서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수료 증명서나 수료 예정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전문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 증명서, 학점은행제 출신 같은 경우는 학위수요 증명서나 학위수요 예정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성적 증명서인데 성적 증명서에서 중요한 거는 100분위 환산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입학 지원 공통서류 세 가지는 입학원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 UA하고 진학사에서 주로 하는데 접수하는 순서는 뭐 지원상, 지원자 정보, 학력산, 지원자 연락처, 뭐 사진 입력, 저장하기, 결제하는 순서라서 이거는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이제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직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 가입하고 나서는 그 대학에 대한 검색과 그다음에 원서 작성 페이지로 가서 전형료를 결제하고 그 결제한 페이지에서 출력하는 순서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회원가입을 미리 하고 미리 아이디나 비번 같은 경우를 뭐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저장해 둔다거나 따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 그 다음에 원서 작성 시 궁금한 방법은
사실 콜센터도 좋은데 대학 입학처에 이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학 입학처에 문의해서 원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요강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궁금한 거라던가 의문되는 사항을 이제 물어보는 게 제일 어쨌든 간에 정확하고 틀리지 않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입학원서 작성할 때 필요한 거는 반명한판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3 곱하기 4 반명한판 사이즈 사진을 준비해서 뭐 USB나 아니면은 메일에다가 저장을 해둬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및 수료일자나 평점 및 백분위는 사실 뭐 날짜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기재가 돼 있는지 또 수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금액이 또 중요한데 보통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대학교를 쓰는데 원서비가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후에 원서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서 이제 결제를 하기 전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접수를 뭐 5시까지다 이러면은 5시에 딱 맞춰서 접수하기보다는 1시간 정도 일찍 뭔가 접수를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뭐 경쟁률이라던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임박해서 하다 보면 또 컴퓨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일 접수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일찍 접수를 완료하는 게 확실히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학력 증명서, 수료 증명서에 대한 부분인데, 수료 증명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출신 대학에서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뭐 가장 보편적인 경우고, 아니면은 홈페이지,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으로 발급을 해주니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죠, 사실.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시는데 가까운 구청 민원시나 주민센터 민원24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면은 이제 발급하는 방법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은행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학위수요증명서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은 학위 신청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 거, 요거를 또 잘 모르셔서 나중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전문대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졸업하신 분들은 발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제 출신 대학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출신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트라넷에서 발급하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구청이나 민원실, 주민센터 같은 데서 발급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총 평점 평균하고 100분위 환산 점수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 이제 내가 발급 받았으면은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평점 평균 100분위 환산 점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평점 평균과 100분위 환산 점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편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아포스티오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포스티오 확인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학원에 이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1대1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영어 위에 외국어로 된 서류는 이제 한글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시니까 나중에 이제 따로 학원에 오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특별전형, 뭐 오늘도 어떤 학생이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농어촌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뭐 여러 가지 특별전형이 있는데, 이 특별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대학이 특별전형을 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요것도 학원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제 그 대학을 어디 대학이 농어촌이냐, 어디 대학이 특성화냐, 어디 대학이 기회균형 선발이냐를 알았으면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지원 자격이 가능한지. 근데 지원 자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들어가서 제출 서류 지원 자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홍익대학교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서 농어촌 학생 편입학,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의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으로 신입학한 자라는 이런 자격이 따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일단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마다 또 제출하는 지원 자격 확인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홍익대학교, 오른쪽은 성균관대학교인데, 이 각각의 지원 자격 확인서에 나와 있는 기재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실수하면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학교별로 제출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학 모집 요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어떻게 보면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나중에 모집 요강 볼 때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로 건국대학교 2020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을 일단 갖고 왔습니다. 근데 편입학 모집 요강은 일단은 매해 약간씩 다르고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올해 모집 요강은 11월, 12월 이제 학교에서 나오면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편입학 모집 요강 첫 페이지 인트로는 항상 컨텐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형 일정, 모집 인원 및 유의사항,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제출 서류, 지원자 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게 전형 일정이 중요하죠. 사실 전형 일정에서는 원서 접수 기간이 있는데, 원서 접수 기간은 보통 3일이 제일 많습니다. 3일이 제일 많고,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면은 원서를 접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형 일정 중에서 원서 접수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원서 접수 기간 안에 반드시 UA나 진학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로 가셔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학교에 입학처에 직접 그 접속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고사, 뭐 1단계 합격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그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필기고사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뭐 몇 시에 보는지, 어디에 공고가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바로 확인이 안 되고 나중에 확인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보통 건국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1단계 합격자에 의해서 제출하냐, 최종 합격자를 제출하냐, 그냥 모든 사람이 제출하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져요. 그래서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원서,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졸업 증명서 혹은 수료 증명서,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서 접수 방법, 이제 뭐 요건 뒤에 가서 다시 보고요. 지원자 유의사항, 요것도 뒤에 가서 보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1번이 원서 접수, 2번이 이제 전형 일정. 그래서 고사실 및 입실 완료 시간 같은 경우는 이때 요 부분을 봐야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제출 일정, 요 부분을 봐야 되고, 2단계 전형료 납부 여부 확인이라는데, 뭐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또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30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제 1월 2일 17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그 마감일 1월 2일 목요일까지 이제 찍힌 것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거기에 맞게 맞춰서 보내면 된다.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모집 인원이죠. 사실 모집 인원이 매년 약간씩 상이한데, 모집 인원 볼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특별 전형, 일단이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내가 일반 편입 인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또 학사 편입 쪽의 인원을 보면서 일반 편입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특별 전형 각각의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열을 봐야 돼요. 내가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그 학과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모집요강 보면은 뭐 산업공학과는 자연계고 신산업융합학과는 인문계인데, 내가 맘대로 이거는 자연계일 거야라고 해서 시험 뭐 원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시험 과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인데 나는 잘못 알고 그냥 당연히 인문계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왜? 시험 과목이 그 부분에서 이제 이어지니까. 그리고 한 개의 전형에서는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학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학과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전형에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중하게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수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을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지원 자격.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4년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수료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 돼요.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내가 이제 땡땡 대학교를 다닌다. 이러면은 그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수료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료 기준이 있어요. 그 취득학점이 있는데 그 취득학점을 만약에 이상 취득하지 못하면 수료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편입을 하는데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도 학부모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4년제를 다니고 있으시는 분들은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반드시 수료 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꼭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문대는 2년제든 3년제든 막론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예정이나 졸업한 상태여야지만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학점 이상 어떤 단과대학을 지원하는 수료 기준의 학점이 있는데 요거는 모집요강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2학점 이상 문과대학, 공과대학, 뭐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까지도 보셔야죠, 사실.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학점은행 신청만 하고 학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학위 신청 안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왜 증명서가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학위 학점 인정 신청하는 거랑 학위 신청하는 걸 헷갈리면 안 돼요. 학점 인정 신청과 학위 신청을 혼동하지 않는 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수요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학교에 일단 우선 지정한 기간까지 학사학위 수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일 날짜를 또 잘 까먹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학점 은행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학위 수요 예정 증명서. 예, 이제 제출 서류 확인하는 페이지가 포인트 3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 3 제출 서류 확인하기. 제출 대상. 일단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출하는 대상 학교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모든 학생이 제출하는 학교가 있고, 두 번째는 1단계 합격, 세 번째는 최종 합격돼서 나중에 제출하는 데가 있는데 건국대학교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출 기간이 있고, 제출 방법은 우체국을 보통 등기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제출 서류 목록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제출 서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입학 원서 접수, 수료 증명서, 수료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는 전체 100분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한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거 Q&A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원서 접수 완료하고 나서 서류랑 틀리게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원서 접수 완료하고 나서 서류랑 틀리게 이제 인터넷에 사이트에다가 잘못 입력했을 때 문제죠. 그럴 때는 나중에 그 학교에서 입학처에서 원본하고 대조를 해요. 원본하고 대조를 하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졸업일자를 잘못 기재했다. 그래서 자기가 졸업하는 날짜를 실제 날짜와 상이하게 한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냐? 이거는 큰 문제 안 됩니다, 사실. 예. 어차피 입학처에서 대조하니까 큰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수료 졸업 예정인데 지원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인데 일단은 예정은 지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 전형을 합격하고 나서 예정자들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주어진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졸업을 2월 달에 할 건데 졸업하는 날짜보다 시험 보는 날짜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졸업도 안 했는데 저 시험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이거를 발급하는데 비용이 이제 들잖아요. 원본을 제출해야 되냐, 뭐 사본을 제출해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냐? 복사해서 제출하면 일단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원칙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탈락할 수 있는 또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 발급 비용이 조금 돈이 아끼려고 그냥 복사를 다 해가지고 원본 하나 뽑아서 그렇게 제출하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 예, 절대 복사해서 제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서류 제출 기간을 놓쳤는데 대학에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따로 제출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출하는 날짜를 놓쳤을 경우에 받아주는 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미 다 날짜가 요강에 있고 학교에서는 그 원칙적으로 하는 거에 잘못한 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학교는 받아주고 어떤 학교는 안 받아주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입학처에 물어보는 방법이 뭐 더 정확할 수 있겠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완료 후에 지원하는 학과를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되죠. 예,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학과를 바꿔서 다른 학과로 지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지원 전략 방법이에요, 사실. 어떤 대학을 어떤 학과로 지원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를 간략하게 제가 핵심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대학 라인업이라고 하죠. 그 대학을 8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A그룹은 상위권대 그 다음에 A-2그룹은 상위권대 2상위권대 B그룹은 중상위권대 C그룹은 중위권대 D그룹은 중하위권대 E그룹은 인서울 마지노선 F그룹은 여자대학 G그룹은 경기권대학 그리고 연두색은 모집인원 일반 편입 기준으로 보통 100명 이상인 학교의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학교를 라인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학마다 제가 상반기 학부모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학교마다 뭐 기출문제 유형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가 어디는 종합 유형, 어디는 독해 중심형 A, 어디는 독해 중심형 B. 종합 유형에 있는 대학은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는 문법, 어휘, 논리, 독해 4개 파트가 골고루 출제되는 학교가 종합 유형의 학교고 독해 중심형 A는 독해 비중이 80% 이상 출제되는 대학교, 숭실대, 인하대, 한성대가 해당되고요. 독해 중심형 B 대학이 제일 많은데 이거는 이제 논리 완성과 독해
출제 비중이 70% 이상인 학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게 지원 전략하는데 중요해요. 지원 전략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라인업과 이 출제 경향 분석이 일단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원 전략 사례 첫 번째는 인문계 상위권자의 경우, 인문계 상위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학원 모의고사 보면 보통 7, 80점대 이상이다. 그럼 인문계 상위권으로 일단은 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연두색이 있는데 일단은 파란색이 지원한 대학이고 연두색이 합격한 대학인데,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지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올 경영을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몇몇 학과에 대한 부분을 약간 학과를 바꿔서 지원하는 전략을 짜야 돼요. 상위권, 인문계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특정 어떤 학과를 원했을 경우 7대 3의 비율 정도, 그리고 많게는 50% 이상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 합격을 했는데 이화여대는 사회학과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쓰진 않았던 거죠. 한국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학과를 전략적으로 써야 될지 쓰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푼 점수가 중요하죠. 기출문제. 그리고 그 해의 모집 인원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그 해의 이슈를 봐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지만 일단은 그 해에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를 소신 지원할지, 전략적으로 지원할지가 정해진다. 인문계 중위권을 볼게요.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의고사 50점에서 60점대 해당되는 학생들인데, 인문계 중위권 같은 경우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상중하로 나눠서 지원해야 된다. 상중하는 뭐냐면 상위권대, 중위권대, 하위권대 이렇게 각각 지원해야 돼요. 왜 그렇게 지원해야 되냐면은 합격률을 일단은 어느 정도 최대로 높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어쨌든 간에 내 실력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가 중위권이라고 해서 중위권대만 쓸 경우에는 상위권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안전하게 하위권대만 쓴다고 해서 뭐 다 붙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합격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핵심 포인트는 학과죠. 학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대를 희망했지만 사실 상위권대에서는 많은 학과를 썼거든요. 철학과, 터키학과, 관광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굉장히 다양한 학과를 고심해서 썼어요. 그래서 중앙대 철학과를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대에서도 법학과, 국문학과, 사학과, 가족복지학과, 일문학과 뭐 정말 다양하게 썼죠. 이렇게 다양하게 쓴 근거가 있겠죠. 담임 선생님과 배치 상담이라던가 자기가 어떤 자료를 보고 듣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민대 공법학과는 떨어졌고 단국대학교 국문학과 명지대 사학과를 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참고할 만한 사례다. 중위권대 인문계 학생들한테. 그리고 하위권대도 실제적으로 상위권, 중위권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위권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겹치는 일자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겹치는 전형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위권대에서도 내가 원하는 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사실. 원하는 학과, 그리고 원하는 학과가 아닌 전략적인 학과를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적으로는 36대 상담심리와 서경대 아동학과를 떨어졌고, 가천대 관광경영도 떨어졌고, 실제적으로 서울여대 사학과 덕성대 철학과를 붙었다. 그 다음에 인문계 하위권을 볼게요. 인문계 하위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안전하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투 트랙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상중, 중하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 모의고사 거의 30점대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20, 30점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 건국대까지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쓰고 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뭐 단국대 천안 국민대 이렇게 지원을 세종대까지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붙은 학교는 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천안을 붙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트랙에서는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한성대, 서울대, 덕성여대, 가천대, 강남대까지 썼어요. 근데 실제 붙은 학교는 삼육대, 상명대, 가천대, 강남대를 붙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이 두 번째 블럭에서 강남대, 수원대 같은 대학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단국대 천안이라던가 분교를 무조건 써야 돼요. 2개 이상. 그래야지만 인문계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 않을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안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이상의 대학을 가도 나쁘지 않다면 분교와 강남대, 수원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반드시 지원해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자연계 중상위권을 보겠습니다. 자연계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위권 이제 자연계 중상위권 기준 학원 모의고사 120점, 130점 뭐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쓰는 대학이 비슷하거든요. 서강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홍익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70%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쓰지만 30%는 학과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과를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사실 자연계 학생들은. 공부하는 분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학과라던가 비슷한 학과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서강대 화공, 성균관대 화공, 중앙대 신소재, 한양대 환경공학까지 이제 A그룹으로 썼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양대 환경공학을 붙었어요. 원래 가고 싶은 학과는 화학공학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쓴 거고. 그다음에 B그룹에서도 뭐 신소재 화학과, 뭐 화학공학과 여러 가지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붙은 학과는 화학과만 붙었습니다. 건국대 화학과랑 세종대 화학과.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모조리 원하는 학과로 상위권 학생이지만 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학과를 선정할 때 7대3 정도의 비율로 내가 원하는 학과와 원하지 않지만 유사한 학과라던가 비슷한 학과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게 합격 지원 전략의 핵심 포인트고, 자연계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쓰는 학교가 뭐 약간 다르긴 하죠. 왜냐면은 상위권대를 많이 쓸 수가 없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보통 100점이 안 되는 학생들, 영어 수학 모의고사 보면 막 7, 80점 뭐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도 전략을 잘하면은 건국대학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실제 가고 싶었던 학과가 전자공학과인데 전자공학과를 죄다 다 썼을 경우에는 다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과도 쓰고 뭐 진짜 여러 가지 학과를 썼어요. 물리학과, 뭐 과학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 시스템학과. 근데 이렇게 그냥 자기 맘대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기출문제 풀어보고 또 담임 선생님하고 배치 상담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학과에 대한 모집 인원을 보면서 타협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하나 보면은 다 쓰고 싶은 학과고 뭔가 지원해서 합격하고 싶은 학과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학과도 쓰고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쓰고 국민대, 단국대, 숭실대, 세종대, 명지대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략적으로 여러 개 비인기 학과라던가 자연과학대라던가 건축계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연계 점수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떤 학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자연과학대, 건축계열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원할 때 꼭 자기 의지로만 하고 싶은 쪽으로만 쓰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 점수에 대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디인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거, 어드바이스를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거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인데, 코로나 비대면으로 되면서 사실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에 대해 중요도가 작년보다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가 면접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됐고,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쓸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이널 팩 특강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얻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보람이 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잘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에 대한 상식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주저리 뭔가 쓰는 거는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잘 쓴다고 얘기할 수 없고,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쓰려면은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정해야 돼요. 그거를 정하려면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추천하는데,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학과마다 그 학과에 대한 소개라던가 전공에 대한 안내라던가 진로에 대한 로드맵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일단 어느 정도를 보고 발췌를 하거나 자기가 뭔가 믹스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졸업 후에 내가 뭘 할지, 학교에 가서 어떤 전공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학업 계획을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었던 분야라던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제까지 내가 편입하게 된 동기가 이 대학을 싫어서, 이 학과를 싫어서 뭔가 편입을 했다라는 논리보다는 이 학과에서 이런 거를 배웠고 내가 편입하기 전에 이런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지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도 공부해보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취업해보고 싶다라고 뭔가 연결을 짓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쓸 때 요령이고 팁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배웠던 거와 내가 지금 앞으로 할 거에 대한 믹스, 그리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 그냥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좀 발췌하거나 믹스 시켜야지만 완성도가 높은 이제 학업 계획서나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또 그 이상의 퀄리티를 또 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를 좀 더 잘 쓰고 싶은데 이런 학생들은 첨삭을 저희가 또 별도로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첨삭을 한번 받아보시면은 좀 뭔가 더 고퀄리티의 그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파이널 학부모 간담회 내용을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파이널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년 정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보고 또 같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날, 어려운 날, 기쁜 날, 슬픈 날 같이 함께 했었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학생들이 힘들고 되게 기운이 많이 없죠. 그리고 또 학원에서 보면은 그 눈을 보면은 좀 학생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의 좋은 점을 많이 기억하거든요. 제가 같이 그 학생과 있었던 좋은 기억, 아니면은 그 학생의 어떤 좋은 점들, 성실했던 부분, 모의고사 점수 올랐던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저하고 대화했을 때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상담하거나 조회나 종례 시간에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버틸 수 있게끔 뭔가 힘이 필요해요, 사실. 끝까지 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못할 것 같진 않지만 되게 끝까지 가는 그 길이 되게 험난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쉽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멘탈이
붕괴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은 가겠죠. 그냥 기억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이 다해서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완주하는 게 자기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학부모님들이 꼭 옆에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와주는 게 그 뭔가 어떤 물질적으로 제가 상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으로 뭔가를 더 해주고 뭘 사주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 아니면 편지 같은 거 저는 되게 좋거든요. 편지 같은 거, 카드. 편지가 너무 글이 너무 부담된다 이러면 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충분히 써서 뭔가 주거나 아니면 놓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생일이 또 임박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끼리 또 이런 식사 같은 거 할 때 그냥 그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진심을 담아서 주면은 저는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안 들고 그 더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진심을 전하는 건데 진심은 정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안 아프길 바라고 끝까지 정말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냥 몸만 완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담아서 내가 끝까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필요한 동력이 되는 그게 저는 진심과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이널 어머님 아버님께 바라는 거는 학생이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뭔가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흔들리면은 솔직히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감과 자존감은 자기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붐업을 시켜줘야 돼요. 저도 학생들한테 잘할 수 있다. 너 열심히 했잖아. 뭔가 끝까지 지켜줄게. 열심히 해보자라고 뭔가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학생들은 그 얘기 듣고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 어렵다면 어렵죠 사실. 네, 낯간지러우면 낯간지러운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거 잠깐 어색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할 수 있는 응원을 지금 안 하면 후회해요. 지금 꼭 오늘 저녁에 꼭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거 진짜 되게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합격할 수 없다라고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게 1이라도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되게 안 되고 되게 부족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증명해낸 게 없지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뭔가 그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허황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위해서 1년 이상을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여하고 노력을 다 투여했는데 그 마지막 합격하겠다라는 그 대학과 그 학과에 대한 의지가 마지막에 뭔가 흐려지고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심하고 이러면은 기운도 많이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담이 아니라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할 거야. 너 진짜 합격할 수 있어. 최선을 다했잖아. 이렇게 뭔가 합격이란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저는 되뇌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거야. 뭔가 이렇게 계속 세뇌시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진짜 시처럼 이렇게 자기가 진짜 나 합격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너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거다. 합격하면 뭐 할까? 우리 합격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자 이렇게 뭔가 합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자녀한테 뭔가 계속 주입시켜주면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합격에 취해서 예, 정말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그 합격이라는 말이 너무 인색하게 아끼시지 마시고 예, 과감하게 지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느라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 오늘 학부모님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코로나 많이 힘드시잖아요.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신데 한 분 한 분 다 뵙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다 보답을 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오늘 많이 버벅거린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즐겁게 잘 봐주시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파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님 수원 캠퍼스 화이팅! 감사합니다.